어때요? 실제로는 경제는 점점점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까먹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한두 달 사이에 최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상반기 최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미 높은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됩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어떤 숙명을 갖고 있냐면 트리핀 딜레마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요번에 제가 트럼프 2.0에 거는 그러니까 디라기보다 하여튼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이디 벤스가 달러 약세를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고. 왜? 선거 2, 3년 전부터, 선거 2년 전, 1년 전부터 뭘 많이 연구했느냐?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 재정 적자를 줄여야 자기가 또 다른 재정 적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금리,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전에 시작했던 1기 때 금리의 거의 2배.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1기 때하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해석을 위해서는 1기 때하고 지금 다른 것들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기 때는 처음에 놀래가지고 처음에 쫄아가지고 어땠냐면 성장률이 아주 낮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성장률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보시면 실제가 회색인데 점점 높아지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오히려 실제가 더 낮아집니다. 왜? 1기 때 관세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니고 어쨌든 별거 아니야 라고 하고 생각해서 기대치로 좋게 출발했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경제는 점점점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까먹을 것 같아요. 조금씩 어두운 기운들이 더 발현되는 상태입니다. 이때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때는 극도로 쫄고 공포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은데? 라고 가게 되죠. 왜? 17년도에 기본적으로 감세 카드를 꺼내서 일단 먹여주고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 괜찮았어 라고 시작했는데 아니야, 점점점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빠 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가야 할 더 부정적인 반영이, 주식시장 반영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아마도 한두 달 사이에 최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상반기 최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다음에 1기 당시 가장 유리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때 2017년도, 18년도에 달러 인덱스가,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낮은 지점이었어요. 낮은 지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약해졌다가 나중에 높아질 정도로 그래도 만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때보다 이만큼이나 높아져 있죠. 예. 이미 높은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됩니다. 왜냐 하면 트럼프가 조장하는 모든 정책은 달러 약세를 동반해야,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해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얘기 드렸죠. 트럼프는 주장하는 것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왜? 자기는 미국을 제조업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는 달러가 초강세가 되면서 제조업 국가는 물 건너가 버리게 만들어요. 제조업 국가인데 진해 통화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못 팔아먹죠? 수출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기축통화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기축통화인 달러는 어떤 숙명을 갖고 있냐면 트리핀 딜레마라는 걸 갖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나라도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게 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경제가 좋아질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강해질 때 통화는 반드시 같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달러는 미국이 잘 살고 강해질 때 같이 강해지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어떤 현상을 가져와요? 반드시 미국을 다시 나쁘게 만드는 현상. 그게 패권 통화의 딜레마입니다. 트리핀 딜레마라 그래서 패권 통화는 약해져야 오히려 더 자신을 돕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만드는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다 보니 달러는 더 강세가 되는데 반해서 그 달러가 강세가 되면 트리핀 딜레마에 의해서 미국은 오히려 해를 입습니다. 왜? 달러는 많은 곳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강하면 나갑니까? 들어옵니까? 들어오게 되죠. 잘 나가지 못하게 돼요. 제조업 국가도 마찬가지죠. 만들어서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통화가 강하면 제품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트럼프의 주장은, 자기가 말하는 주장은 너무나 그럴듯하고 너무나 미국을 위하는 내용인데 실제 결과는 미국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기 때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오늘도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람 이름 생각 안 나지만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트럼프는 입으로는 그 자동차 관련해서 뭐랄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하지만 지금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두가 손해를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계속 말이 너무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너무나 그럴듯하고 너무너무나 정말 뭐라 그럴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결과는 반대가 자꾸 나타나요. 요번에 제가 트럼프 2.0에 거는 그러니까 기대라기보다 하여튼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JD 벤스가 달러 약세를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고. 왜? 그 사람도 동일하게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서 부흥시켜야 한다. 리쇼어링에 관련돼서는 JD 벤스는 에팔레치안 출신이죠. 그 힐빌리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가 가진 결론은 뭐냐면 옛날 미국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 자기들 조상대들이 일자리가 주어지면서 진짜 중산층으로 살았던 그때의 삶을 되찾으려면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걸 갖고 있는, 물론 그건 예전이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거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걸 저는 관전 포인트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건 말과 결과는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트럼프 시기에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불리하게도 달러가 최고점에서 정권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재정적자 심화가, 이게 이제 예전에 2017년도 이때는 어땠냐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미국의 재정 수지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여기 보시면 GDP 대비에서니까 실제 절대 숫자는 이걸 말하는 건 아닌데 2017년도만 해도 지금 바이든이 썼던 그런 재정 정책을 쓰지 않았던, 왜? 코로나가 오고 나서 썼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오고 나서 쓴 거니까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재정 정책을 쓸 현재 그런 가능성과 어떤 그런 능력이 충분히 미국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미 고갈됐다는 거예요. 부채가 심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어받은 트럼프로서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왜? 자기도 엄청나게 재정 적자를 만들어내는 이 정책을 쓰는 사람인데 이미 재정 적자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다시 재정 적자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바이든의 정책을 눈으로 보면서 선거 2, 3년 전부터, 선거 2년 전, 1년 전부터 뭘 많이 연구했느냐?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결국 탄생된 게 뭐예요? 토지. 예. 일론 머스크를 데려와서 정부 부처부터 잘라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재정 적자를 줄여야 자기가 또 다른 재정 적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자기가 재정 적자를 만들어내면서 정책을 쓰면 사람들이 정책에 환호했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크게, 물론 얘기는 계속 됐지만 큰 압박을 안 줬는데 이미 재정 적자가 머리에 차 있는 상태에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재정 적자를 밀어붙이면 뭐가 될까요? 미국 하락의 주범이 되죠.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재정 적자를 줄이는 일을 해야 또 반대로 재정 적자를 쓸 수 있겠죠. 그런 문제가 트럼프에겐 딜레마로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한들 되겠어? 라고 했는데 어때요? 될 것 같죠, 요즘은? 뭐 물론 아주 더 가야 되지만 아주 뭐 엄청나게 잘라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전에 시작했던 1기 때 금리의 거의 2배. 그 당시 2017년도 금리는 2% 미만 혹은 2%대였는데 지금 어때요? 4% 상단. 4%에서 4.5 사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당시 금리 정확하게 2배의 높은 금리에서 트럼프 2.0은 시작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금리가 높을 때 경제는 상당 부분 경직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더 뛰어넘을 만큼의 활성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얼마 전에 스캇 베센트가 뭐라 그랬냐면 통화정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10년물 금리에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어쨌든 금리도 더블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불리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편에서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트럼프가 정책을 쓰면 이제 결과가 그때하고는 다르게 나타나는 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반기는 그 다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 라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 그때 썼던 정책과 지금 상황이 만나면 악화되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반기는 두려움이 가득 찬 시기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기대를 버리지 않지만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팩터 3가 빅스와 아주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빼고요. 그 다음에 NFIB 소기업 그 CEO 그 전망지수 스몰 비즈니스 옵티미즘이라 그래서 그 중소기업 오너들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나타내는 이 지수가 어땠어요? 2달 폭등을 한 뒤에 다시 폭락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왜? 공포 때문에. 관세가 그 엄청난 기대감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장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부정적일 수 있겠는데? 하면서 뚝뚝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시장 지수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주식시장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NFIB 스몰 비즈니스 옵티미즘 요 소기업 낙관지수라는 걸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부정적인 기대가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반기는 차피 어려운 울퉁불퉁한 시기를 가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하락을 갈 거냐, 울퉁불퉁하고 어렵지만 위를 볼 거냐라고 면에서 보면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상반기는 또다시 아까 두 번째 요인 트럼프 자신을 봐라 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정책도 순서를 바꿔서 다시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들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예를 들면 제조업 지수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돌아서면서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나빠져서 침체로 가거나 이런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몇 가지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곧바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 좀 있을 거로 봅니다. 어찌됐든 상반기, 지금 상반기도 앞으로 몇 달이 남아있는데 하물며 하반기까지 제가 예상할 수는 없고요. 상반기는 여러 가지 예전과는 다른 상황 때문에 화학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거니 상반기는 울퉁불퉁할 것 같다.